몽골 고비 사막 끝자락 작은 마을.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그곳에서 저는 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그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다른 삶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해가 뜨기 전부터 말들을 돌보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가축들의 젖을 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동생의 치료비였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견뎌도 늘 부족했어요. 꿈이란 단어는 그 시절 제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낡은 핸드폰 화면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대사였죠. 그냥 심심해서 틀어놓은 영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그 낯선 언어를 따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낯선 발음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서 출발했지요. 이 이야기는 사막 끝 작은 마을의 한 소녀가 미지의 언어를 따라가며 마주한 놀라운 기적의 여정입니다. 저는 타미르입니다. 22살이 되던 해 몽골 고비 사막 끝자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들을 우리에 넣고 돌아오셨고 어머니는 염소 젖을 짜고 계셨어요. 동생은 또 기침을 하다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말로도 부족했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늘 약값에 쫓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친구가 빌려준 오래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죠. 화면 속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신기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나오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언어를 넘어서 가슴 깊숙이 전해져 오는 게 느껴졌었나 봐요. 저는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어요. 사막의 밤은 조용해서 작은 핸드폰 스피커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병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눈물을 참는 모습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구나. 화면 속 한국은 제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병원은 크고 밝아 보였고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나라에서 산다면 동생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저는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몰랐고 심지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그저 텅 빈 사막 한가운데서 꿈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하는 기분이었는데 점점 한국어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말들이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요즘 왜 자꾸 늦게 자냐고요? 저는 그냥 공부한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정말 공부였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차마 사실대로 말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평생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외국어란 너무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그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 저 나라에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저의 한국어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지요. 한국 드라마를 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새벽이면 일어나 염소들을 돌보고 낙타 젖을 짜며 어머니 일을 도왔죠. 하지만 마음속은 전과 달랐습니다.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국어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중얼거리듯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낙타들이 멍하니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핸드폰을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따라 말해봤죠. 처음엔 발음이 엉망이었습니다. 혀가 꼬이고 소리도 제멋대로 나오면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죠. 틀려도 다시 또다시 따라했어요.
어느 날 절친한 친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한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타미르, 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대. 너 영어 좀 하니까 가이드 보조해 볼래? 하루에 5만 투그릭 준대. 5만 투그릭이라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하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서툰데 외국인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 그때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래.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매일 밤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광객들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4명이 내렸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화면에서 본 것처럼 깔끔한 옷차림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인지 손바닥엔 땀이 맺혀 있었죠. 친구가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들도 환하게 웃으며 영어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얼어붙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그 억양이 현실에서 들려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연습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기다려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음도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한국어 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드라마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박수까지 쳐주었죠. 정말 대단해요. 발음도 좋아요. 칭찬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지면서 뿌듯해져 왔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뭔가 잘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막을 함께 다니며 낙타 타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처음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만으로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기도 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해가 질 무렵에서야 투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순간 울컥하는 감정들이 올라왔죠. 생각해보면 하루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을 뿐인데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이번에 헤어짐이 이렇게까지 깊은 아쉬움을 남기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 여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미르 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몸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죠. 한국어 정말 잘하는 거 알아요? 한국에 와서 조금 더 배워보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이라는 말이 어쩐지 저에게는 약속처럼 들렸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사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쏟아질 듯한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꿈이 멀기만 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자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기침을 하며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겠다고 말이죠. 한국 관광객들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며칠 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가이드비 5만 투그릭을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가만히 돈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아버지의 한 달 수입과 비슷하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들을 돌보는 일을 수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을 꼬박 그렇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오늘 하루 만에 벌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믿기지 않았고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동생의 약값 통장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10만 투그릭이 조금 넘게 들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죠. 저는 받은 5만 투그릭을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동생의 심장 수술비는 1000만 투그릭이 넘으니까요.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멀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한국 관광객 팀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메인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친구가 저를 추천해 주었거든요. 타미르 한국어 할 수 있어요.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죠. 이번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저에게 꽤나 큰 용기를 주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르입니다. 오늘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어머, 발음이 정말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혼자 배웠어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낙타를 타면서도 사막을 걸으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걸 들을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지하철도 빠르고 모든 게 빨라요. 김치는 처음엔 맵지만 자꾸 먹고 싶어져요. 서울은 밤에도 나처럼 밝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저는 한국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은 가이드비로 8만 투구릭을 받았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죠. 아마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좋아했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에 10팀만 온다고 해도 80만 투구릭을 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수입의 4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겠죠. 관광객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일주일에 한 팀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타미르, 요즘 돈이 많이 생겼네.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니? 저는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동시에 걱정이 더 많은 얼굴이셨어요. 외국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이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가이드 일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죠. 그들의 안정적인 삶이 부러웠고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나 필요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매달 일정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동생 수술비도 모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건 저만의 바보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보겠다고 말이죠. 단순한 꿈이 아닌 진짜 계획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때 동생이 자다 말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가만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동생을 치료해주겠다고요.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후 저는 먼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비행기표와 비자가 필요했고 살 곳과 일자리도 마련해야 했죠. 계산해보니 최소 400만 투구릭은 있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획부터 세웠어요. 낮에는 가이드 일을 계속하고 틈나는 대로 빈 시간에는 다른 일도 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마을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양파를 써는 일부터 했어요. 손끝이 저릴 정도로 아팠지만 꾹 참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에 받는 돈은 2만 투구릭. 많진 않았지만 매일 모으면 한 달에 60만 투구릭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장 일이 끝나면 가축을 돌보러 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오던 일이니 제법 익숙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오면 가이드를 해주고 또다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감당했습니다. 쌓인 접시들이 산처럼 높았고 기름때는 손에 그대로 베었지만 꼭 참아냈어요.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다시 힘을 내곤 했죠. 2달이 지났을 무렵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썰어서였죠.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으셨어요. 타미르, 왜 이렇게 다친 거니? 저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야윈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니 200만 투구릭이 모여 있었습니다. 절반은 채운 셈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건강이 더 나빠진 거였어요. 수술을 빨리 해야겠어요.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저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가려고 모은 돈을 써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하는 이유, 그 모두는 단 하나, 사랑하는 내 동생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약값이 얼마인가요? 응급처치 비용은 다행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다시 줄었습니다. 그날 밤 동생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보다 지켜야 할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지만 견뎠습니다. 하루 4가지 일을 하다 보니 잠은 거의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쯤에는 친구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타미르, 너 너무 말랐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저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8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목표한 450만 투그릭이 모였습니다. 목표했던 돈보다 조금 더 많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모은 거였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두 분은 모두 놀라셔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죠. 저는 침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생 수술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고 한국어도 배웠고 계획도 다 세웠다고요.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먼 곳에 혼자 가면 어떡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께서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며 낡은 말 안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말을 타던 안장이다. 이걸로 내 첫걸음말을 했지. 이제 진짜 길로 가거라. 그 순간 8달 동안 참고 버텨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막연히 상상만 했던 거대한 공간이 너무도 달라서였을까요? 사막에서 자란 제게 이곳은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커다란 유리 천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낯선 표지판들. 어디를 봐도 익숙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이 뛰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드라마로만 보던 나라. 이제부터 혼자 살아가야 하는 곳. 미리 알아본 주소를 따라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저 작은 방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공항 직원에게 물어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듯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지도를 보며 골목골목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를 찾아오는 내내 몇 번이고 이게 꿈은 아닌지 확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정말 여기에 와 있다는 게요. 제가 지낼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창문은 작고 벽은 가까웠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문득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방.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떠나온 가족들이 생각나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한국에서의 첫날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짐을 정리하고 근처를 걸어보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유리창에 작게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외국인 가능. 전화 문의 환영.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그분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제 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외국인도 일할 수 있어요. 해볼래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정말 기회가 온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물건 바코드 찍는 법도 처음이었고 계산대 앞에 서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바로 삼각김밥이었어요. 도대체 이 포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는 건지 손에 들고 한참을 끙끙댔죠.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옆에 있던 손님이 웃으며 말해주었죠. 비닐 가운데를 잡고 그냥 쭉 잡아당기면 돼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각김밥도 서울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배워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어느새 석 달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일은 제법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제는 손님들과 가벼운 인사나 짧은 대화 정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숙소비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었고 밥값에 교통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수중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늘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언제 동생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앞이 캄캄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해 보기로요. 3급만 따면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매일 밤 책상에 앉았습니다. 문법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드라마로 익힌 말투와 시험에 나오는 문장들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시험날이 다가왔고 긴장됐지만 의외로 마음 한편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시험장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들 긴장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시험이 시작되고 문제를 푸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걸요. 특히 듣기 문제가 힘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어디가 중요한지도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집중하려 할수록 머릿속이 멍해지기만 했죠. 시험이 끝난 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제를 잘못 푼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고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확인했는데 결과는 불합격. 3급 합격선에 딱 한 점이 모자란 점수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눈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날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내내 실망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손님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다가 무심하게 대답해버리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한국어도 시험에 떨어질 정도인데 무슨 좋은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몽골에 있는 가족과 아픈 동생 생각에 하루 종일 눈물이 맺히고 마음은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자니 더 답답해져서 잠시 바람이나 쐬자 싶어 복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 지윤 씨가 마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던 그녀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툭 숙였습니다. 오늘 한국어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지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잖아요. 편의점에서도 손님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거 봤어요. 시험이랑 실제 언어는 좀 다르잖아요. 실력은 충분한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지금 라면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실래요?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참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떠한 말보다도 저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았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두 그릇이 좁은 복도와 그리고 차갑고 비 내리던 저의 마음을 훈훈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위로라는 걸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구나. 몽골처럼 여기도 힘든 사람들은 있고 그렇게 서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한국어 능력 시험에 두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철저히 준비했어요. 지윤 씨가 공부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문법책만 붙잡지 말고 실제 뉴스를 듣고 신문도 읽어보라고 했죠. 그 조언이 꽤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에 눈을 떴고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2시간을 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특히 이번엔 듣기 연습에 집중했죠.
지난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으니까요. 시험 당일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지난번보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고 문장이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결과를 확인한 순간 화면에 뜬 두 글자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격했다. 방 안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타미르 정말 축하해요. 이제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겠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3급 자격증이 생긴 지금 드디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문화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가이드 강의한다는데 관심 있으면 신청해봐요. 가이드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몽골에서 제가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바로 신청했고 운 좋게도 뽑혔습니다. 강의는 일주일에 2번 한 달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관광지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수업 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이드는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문화의 전달자라 할 수 있죠. 강의를 들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 한국 전쟁,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까지.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요. 한 달 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관광 가이드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가이드 일은 명동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분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르입니다. 오늘 가이드를 맡았어요. 와, 몽골 사람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저는 그 반응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이 일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 즐거웠거든요. 게다가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고 한 달에 20번만 일해도 200만 원. 생활비를 제하고도 충분히 저축이 가능했죠. 동생 수술비를 위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더 늘었고 일도 즐거웠고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어느 날 명동 거리를 걷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말이라는 게 언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가이드 일도 제법 자리를 잡았고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한국 친구들도 생겼죠. 가끔 지훈 씨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합니다. 처음에 라면을 나눠줬던 그 따뜻한 친구요. 타미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저도 느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예전엔 늘 주저하던 일들도 이제는 혼자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타미르, 동생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 그동안 제가 보낸 돈과 가족들이 마련한 금액이 모여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했다. 의사 선생님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동생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일을 쉬고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단다.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 너도 정말 고생 많았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기쁨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괜찮을 거야. 이 모든 게 다 우리 딸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의 고생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며칠 후 동생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누나 고마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는 법도 알려주었죠. 이렇게 포장지를 잡고 번호 순서대로 뜯으면 돼. 처음엔 나도 몰랐어. 가족들이 재미있다는 듯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타미르 한국어 배운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맞아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봤던 풍경과 다를 바 없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죠. 이제 이곳이 마치 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가족에게 보내줄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보내주고 함께 누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내가 사는 서울이야. 정말 예쁘지?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어는 길이야. 나는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 한국어 한마디에서 시작해서 동생 수술도 할 수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지. 영상을 찍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요. 사막의 조용한 마을에서 자라던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빨리 건강해져서 누나 만나러 한국에 와. 서울 구경시켜줄게. 영상을 저장하고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누나 영상 진짜 멋있어. 나도 건강해지면 한국어 배워볼래. 그 말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동생도 저처럼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하나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